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그 앞쪽을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려의 이제 본격적인 그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신정권의 시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는 먼저 바로 고려에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다음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4페이지, 교과서는 8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은 다 지금 같습니다.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려 전반기의 우리가 이제 고려 전반기의 권력자 세력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려 전반기의 지배 세력은 맨 처음에 완전 초창기 때는 호족이라 볼 수 있었겠지만, 성종이 바로 이른바 호족들을 향리로 격화시킨 이후부터는 고려 왕조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었던 그런 호족 세력들이 점차 계속해서 관직을 독점해 가면서 이른바 문벌귀족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이렇게 이제 그 지위를 만들어 나갔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바로 이런 문벌귀족은 근데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존재하지 않았었던 계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뒤에 가가지고서 귀족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문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었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또 한 가지 음서제를 통해 가지고서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고려에서 기본적으로 고위급의 관직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대체로 문관을 통해 가지고서 고위급 관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제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높은 관직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음서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고위급 관료자들의 자식들이 그냥 관직이 주어진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문벌귀족들은요, 첫 번째 자식이 2명 있다고 한다면 똑똑한 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약간 좀 아둔한 자식은 바로 이제 음서제를 통해서 관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중간에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천민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은요, 무난하게 바로 고려에서 연차에 따라서 승진하다 보니까 최고 관직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관직을 주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고려의 고위급 관직은 문벌귀족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세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실상 문벌귀족들은 자기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예 지배층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고 한다면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근데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은 그 정도의 재력은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전시과, 즉 바로 국가가 관료들에게 월급 대신에 줬었던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 전시과라고 하죠. 이 전시과는 관직에서 나오면은 국가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지만, 고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즉 오품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훈선을 지급을 해가지고서 바로 그들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위급 관료자니까 당연히 주어졌던 전시가의 양이 많았을 것이고, 공훈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고, 그런 주어졌던 것은 선대서부터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고려 왕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순수하게 그 가문에게만 바로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이른바 공훈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가끔 가다가 바로 백성들이 되게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한다면 비싼 이자를 줘가지고서 곡식을 빌려주고 바로 그들에게 비싼 값에 이자를 받고, 만약에 이자를 못 갚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자신의 노비로 삼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고리대를 이때 당시에 굴려서 결과적으로는 대토지를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려의 굉장히 많은 알짜배기 땅들은 상당수가 이 문벌 귀족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미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좀 더 실력이 뛰어난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벌귀족 가문은 그대로 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얻었던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왕실과 같이 결혼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문벌귀족 간에 혼인을 해가지고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가문의 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초창기 문벌귀족이 등장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한 고려의 관직 숫자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끼리는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11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벌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문벌귀족들 중에서도 특정 고위급 관료 자리 이런 것들은 점차 한정이 있는데 문벌귀족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문벌귀족 간에는 서로 간에 쟁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문벌귀족에 포함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문벌귀족에서도 바로 고인물이 있고 새로운 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문벌귀족들은 자신의 세력을 갖춰 나간 상태에서 점차 그 힘을 굉장히 많이 그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가끔 가다가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고위급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과거 시험은 귀족 세력도 시험 볼 수 있었지만 상층 향리 세력들도 이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층 향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통과해가지고서 고려에서 고위급 관직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문벌귀족과 손을 잡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결코 고위급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있었던 국왕입니다. 이 국왕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라시대 때에 배웠던 것처럼 귀족들의 힘이 점차 세지고 있는데 국왕권이 세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국왕의 권력마저도 자꾸만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국왕은 이런 문벌귀족 세력들을 견제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보세요. 과거 출신에 해당되는 신진 세력들, 후반부에 가서 이들도 이제 문벌귀족 세력이 되긴 했었지만 바로 이런 과거 출신에 해당되는 신진 세력들은 기존에 있는 문벌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있어요. 국왕도 문벌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문벌귀족 세력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려 중기로 가게 되면서는 국왕은 문벌귀족 세력을 누르고서 점차 국왕권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문벌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루어졌었던 고려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너지는 그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바로 여기 보이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요. 당시 이자겸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위급에 해당되는 문벌귀족 가문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이자겸은요, 기본적으로 왕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을 할 때 그때의 고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종이었었죠. 근데 그 예종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자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이자겸은 예종하고 자기 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게 되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자 바로 처음에는 왕의 장인이었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왕의 외조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던 것이에요. 즉 외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과적으로 누군가 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로 왕은,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자죠, 외손자. 근데 이 외손자가 다른 가문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자겸의 권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자겸이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자겸에겐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딸을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었던 바로 인종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인종은 자기 이모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니 고려 시대 때는 이른바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했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왕족들끼리의 근친혼이었었지 외가 쪽 가문과의 근친혼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각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서 이자겸은 바로 자기 두 딸들을 인종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인종은 당시에 바로 이 이자겸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이면서도 또한 자신의 장인어른으로서 바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상황이 됐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인데 외조부예요. 얼마나 그 권력이 강하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사실상 고려 정부를 거의 좌지우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가 송나라를 밀어내고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이 나서서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됐던 것도 바로 이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이자겸은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었죠. 문제는 뭐냐면 인종이 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종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렸던 상황에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종도 이제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좀 내 마음대로 정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할아버지가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절대 인종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이 이자겸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인종이 손잡았던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고려에서 나름대로 천재 소리를 들었었던 바로 이런 신진 세력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자겸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종은 친위적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이자겸의 세력을 일부 죽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궁궐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에 역시 고려 최강의 무장 척준경이 있었었는데, 이 척준경은 당시에 하필이면 이자겸의 세력과 같이 혼인관계로 맺어진 세력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척준경 세력도 이때 당시에 같이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 인식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이게 됐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 인종은 궁궐 전부다를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시에 바로 이 척준경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같이 죽여버려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겸의 세력을 제압을 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이자겸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척준경과 같이 손을 잡고서 바로 인종을 제거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당시에 군사들을 속인 거죠. 지금 현재 아주 나쁜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인종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종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척준경이 앞장서게 해가지고서 고려의 궁궐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당시에 인종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척준경 앞에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만 진정하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척준경이 노발대발하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당시에 인종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이게 됐었느냐, 바로 이 척준경의 군대는 바로 이 고려의 그런 개성의 그 성벽을 넘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려의 궁궐 쪽에다가 불화살까지 날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려에 굉장히 많은 왕궁 건물들의 상당수가 불타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인종은 더 이상 자기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서 심지어는 이자겸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해가지고서 당신이 그냥 왕 될래요? 아니, 할아버지가 왕 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겨주려고 넌지시 떠봤었고, 척준경한테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때 당시에 용서를 비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자겸은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될까? 그런데 이자겸의 가족마저도 이자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야욕을 잠깐 숨겼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장래에 바로
18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그 예언 사상 같은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자, 10자죠. 여러분들 8 가운데 8자하고 그다음에 18자라고 했잖아요. 아들 자자 합치면 이거 다 합치면 바로 2라고 하는 성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자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천 사상을 믿어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실제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수작질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왕이 진짜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인종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인종을 바로 강제로 자기 집에 있는 데로 데려가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자겸은 바로 이런 인종을 몰래 죽이려고 많은 책동질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인종은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자기 장인 어르신이 자기 죽일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부인 즉 이자겸의 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인종에게 떡을 주려고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인종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그 떡을 먹으려고 했죠.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인종의 부인, 즉 이자겸의 딸이 갑자기 인종의 입에서부터 그 떡을 딱 뺐더니 바로 바깥 마당 쪽에다가 이 떡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개가 이걸 딱 먹고서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낚아채서 먹게 되는데 먹자마자 얼마 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인종은 이때 당시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외할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때 당시에 이자겸은 바로 자기의 또 다른 딸에게 바로 이번에는 인종에게 독이 든 이제 음료수를 갖다 주라고, 이게 식혜인가 수정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을 인종에게 갖다 주고 있었던 그 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바로 인종에게 갖다 주면 인종을 이것을 먹고 죽게 되면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이고, 이것을 안 갖다 주면 또 아버지가 너무나도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궁궐 복도를 딱 지나가지고서 인종이 있는 방문을 딱 열어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는 척 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 음료수를 전부 다 쏟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종이 이 사람이 나를 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계속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인종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여기서 커다란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척준경이었었어요. 이 척준경은 이때 당시 이 이자겸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사이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바로 척준경 집안의 종과 그 다음에 이자겸의 종이 같이 그 시장터에서 장 보다가 서로 싸움이 붙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 이자겸의 그런 종이 척준경의 종에게 막 따져서 묻기를 너희 주인은 조만간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너희 주인이 불화살 날려가지고서 궁궐을 전부 다 태워버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진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척준경의 하인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당시에 척준경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던 이 당시에 척준경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자겸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아니 니네들이 이 사건을 주도해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면서 지금 궁궐이 불탄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자겸이 척준경을 엄청나게 좀 달래느라고 혼났었다고 하죠. 문제는 뭐냐?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선 척준경은 이자겸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인종이 이 틈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척준경이 이때 당시 예를 들면 관직을 버리고서 낙향을 하려고 했을 때 인종은 바로 이 척준경에게 그렇게 쉽게 낙향하지 말라고 오히려 척준경을 잡아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는 척준경에게 바로 편지를 또 보냈을 때 뭐라고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본인이 그 옛날 소인배들에게 속아가지고서 장군을 모함하는 모습을 그냥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의 아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척준경 정말 최고의 무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나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게 꼭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척준경은 원래부터
충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인종이 척준경에게 자꾸만 위로를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척준경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선 바로 척준경이 인종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이자겸이 바로 인종을 사실상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인종은 척준경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서 밀지를 척준경에 보내죠. 그 밀지 내용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되었다. 나 하나 지금 현재 죽어가지고서 사라지는 것은 억울할 바가 없으나 내가 죽게 되면서 더 이상 고려의 왕실을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몇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고려 왕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건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척준경은 더 이상 인종을 그냥 이자겸의 집에다 내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급한 대로 척준경은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 한 100명 정도, 인원들, 노비들을 포함한 100명 정도의 인원들을 데리고서 무기를 들고서 궁궐로, 이때 당시에 인종이 가둬지게 되었었던 이 궁궐 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근처에 있는 몽둥이 아무거나 주워가지고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서 이때 당시에 궁궐로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참 쳐들어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던 이때 당시에 이자겸의 참모에 해당되는 사람이 척준경을 딱 보고서 아니 장군께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물었는데, 이 척준경이 궁금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자겸을 만나게 돼가지고서 이상하게 척준경 장군이 몽둥이 들고서 어디론가 가던데요? 궁궐 쪽 근처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눈치 빠른 이자겸이 바로 이것을 알아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척준경은 아주 그냥 반갑게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만납니다 라고 하고선 바로 그 자리에서 허리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척준경은 드디어 인종이 가둬져 있었던 그런 궁궐 근처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바로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병사들의 상당수가 이 이자겸의 가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척준경이 성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은 아무리 척준경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겸 어르신의 그런 명령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이때 당시 척준경은 바로 냅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성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서 들고 있던 활, 창, 칼, 일거에 정답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었던 척준경 당시 어떻게 썼느냐, 이거 진짜 믿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주먹을 들어서 성문을 박살냈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바로 인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인종을 구해가지고서 성문을 유유히 빠져나온 다음에 인종을 안전한 곳에 모셔놓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자겸이 당시에 다른 쪽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척준경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자겸을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이 당시에 인종의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척준경은 이번에는 이자겸에게 빨리 급하게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던 이자겸은 말 그대로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버선발로 뛰어나선 이자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자겸은 그대로 죽임은 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척준경은 엄청나게 큰 승진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던 척준경, 그러나 얼마 후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서경 사람입니다. 바로 척준경을 진짜 탄핵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척준경이 지금 현재 왕을 구한 것은 바로 지금 왕에 대한 절대적인 커다란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 옛날에 척준경이 화살을 들어서 바로 궁궐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은 역대 왕들에게 전부 다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공로로서 역대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바로 이 인종은 바로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척준경을 실제적으로 탄핵해서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을 구해줬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 사서 다시 척준경을 원래 자신의 고향, 곡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고향이었었는데 곡산 지역으로 유배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옮겨간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척준경은 사실상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른바 고려 최고의 무장에 정말 좀 어이없는 최후라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척준경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인종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궁을 다 불타버렸잖아요. 국왕의 권위가 완전 땅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국왕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어가지고서 고려 왕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을 뿐더러 이때 당시에 사실상 이자겸 세력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의 이 신진 세력과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단상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이 이자겸의 난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진압이 되게 되면서 국왕의 권위는 추락되게 되었었고, 거기다가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묘청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인종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 이 인종의 경우에는요, 바로 소수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정지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경 출신으로서 서경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 개혁 세력에 해당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인종은 바로 이런 소수 세력들과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서 고려를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자겸이 권력을 잡았을 때의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하기로 바로 결정을 본 게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인종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 소수 개혁 세력에 해당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풍수지에서의 대가라고 불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론을 따가지고서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묘청이라고 하는 분은 난데없이 서경, 즉 평양성 근처에 땅의 기운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이 전부 다 고려에게 종을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인종은 실제적으로 그 말을 믿어가지고서 많은 개경 중심의 그런 문벌 귀족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실질적으로 서경으로 가가지고서 서경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대화궁이라고 불리는 궁궐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세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서경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묘청과 그 다음에 정지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서경 세력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때 당시의 개경 세력, 기존의 보수적인 바로 문벌 귀족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보이는 김부식,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김부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개경 세력으로서 국가를 유지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풍수지선에 입각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김부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려의 통치 이념에 볼 수 있었던 유교를 앞장세워가지고서 그거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서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주장에서는요, 칭제건원, 즉 서경에다가 수도 옮기고 황제는, 지금 현재 왕은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그 다음에 연원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고요. 여기 보다시피 서경으로 선동하자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금을 정벌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개경 세력의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굳이 백성들이 힘들게 수도를 그렇게 서경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선도를 반대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나라와는 계속해서 사대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 개경 세력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가 금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진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역사의식을 본다고 한다면 대체로 봤을 때는요, 바로 이런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서경이 바로 어디입니까? 옛날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곧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바로 이 김부식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이 김부식의 김씨가 바로 경주 김씨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4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굳이 정복전쟁을 더 많이 벌여가지고서 바로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서경으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신라를 계승했었다고 하는 그런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좀 강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었어요. 전쟁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실제로 서경에다가 궁궐을 건립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경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런 개경파가 천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이거 무시하고서 인종은 직접적으로 서경에다 궁궐 졌거든요. 그게 거의 다 완성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로 이 서경 근처에서 천둥인가 지진인가 일어나가지고서 만들었던 성벽 중에서 일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던 개경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경파를 엄청나게 막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아니 서경이 굉장히 길지라며, 그런데 수도를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하늘께서 노하셔가지고서 성벽의 일부를 무너지게 하느냐, 지진이라든가 혹은 번개 같은 것을 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순전히 바로 서경파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인종이, 자, 솔직히 말하면 이 인종 여러분들 우유부단의 끝판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씨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것을 잠정 중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을 믿어가지고서 실제로 수도가 서경으로 옮겨질 거라고 믿었었던 묘총과 정지상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사건이죠. 정지상은 계속해서 개경이 있었으나 당시에 묘총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싶은 마음에 당시에 어떻게 썼느냐, 실제적으로 서경 쪽으로 가가지고서 서경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 이들은 스스로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짓고 그 다음에 연호까지 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대위라고 한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그 왕은 인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서경 세력들도 인종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된 거냐면 인종의 입장에서는 서경 세력도 개경 세력도 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서 화해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좀 잘 나서가지고서 언젠가 화해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개경 세력이 서경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했을 때도 한 1년간 뭉갰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느냐, 결과적으로는 김부식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서경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김부식의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바로 이러한 묘청의 반란은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바로 문벌 귀족 간의 싸움이 제대로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문벌 귀족 간의 싸움이 너무 격화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린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프린트 4페이지에 3번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1번 흔들리는 문벌사회에서부터 자 보겠습니다. 동감 1번 별표 2개, 문벌귀족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문벌귀족 박스. 동감 1번 호족 및 동감 2번 육두품.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문벌귀족입니다. 이들은 동감 1번 과거제, 그 다음에 동감 2번 음서제, 빈칸을 읽겠습니다. 음서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고요. 정치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 전시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음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고리대 등을 통한 대토지를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왕실 및 비슷한 가문끼리 빈칸을 읽겠습니다. 혼인하여 특권을 유지했었고, 이들이 바로 빈칸을 읽겠습니다. 문벌귀족. 12세기 이후에는 동감 1번 권력을 두고서 문벌 귀족 간의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동감 2번 새로운 세력이었었던 바로 과거 출신의 신진 세력이 빈칸을 읽겠습니다. 국왕과 연계하여 문벌 귀족과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별표 한 개 반, 이자겸의 난. 자, 배경에서는요, 이자겸 적어주세요. 이자겸의 권력 독점,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과정에서는 인종에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이자겸 제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이자겸과
척준경 적어주세요. 척준경이 반격하여 권력 장악하고 인종을 위협합니다. 하마터면 인종 죽을 뻔했었죠. 동그라미 3번. 그렇지만 인종의 회유를 받았던 척준경에 의해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이자겸 제거. 하지만 동그라미 4번 정지상에 의해서 척준경 또 적겠습니다. 척준경이 탄핵되면서 이자겸이 나는 최종적으로 진압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1번 바로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동그라미 2번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별표 2개. 바로 묘총의 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수 개혁 세력이었었던 윤언이 정지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인종의 개혁 노력 박스, 그런 개혁 노력이 그만 잘못 나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금에 대한 사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강화됐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풍수지휘설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서경길지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전개에서는요, 첫 번째, 인종이 빈칸을 적겠습니다. 서경의 궁궐을 건립했고, 자, 김부식 중심의 밑줄 치겠습니다. 개경 세력이 천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박스 치겠습니다. 서경 세력은 이것 때문에 바로 묘총과 정지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그라미 1번, 바로, 심재 권한, 동그라미 2번,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동그라미 3번, 정벌을 주장하면서 반란, 동그라미. 이때 당시에 국호는 대위, 연호는 천개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묘청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서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으켰었지만, 정지상은 여전히 개경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김부식이 바로, 이들을 진압을 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조정 안에 있는 서경 세력이 볼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정지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대로 서경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을 해버렸다고 하죠. 김부식 적겠습니다.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되었다. 밑줄 쫙 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문벌 귀족의 사회가 모순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다가 별표 2개 쳐주기 바랍니다. 그 도표가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무신정권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